자, 이제 그러면 행정의 패러다임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교재 25페이지인데요. 행정의 패러다임과 가치와 행정학에 대한 내용, 가치에 대한 내용들, 또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행정 1장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행정의 패러다임부터 좀 살펴보시죠. 행정의 패러다임은요, 일단 행정을 뭘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공가치야.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 기조는 변하지 않아. 이 기조는 변하지 않는데 이 퍼블릭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통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 행정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막스 베버가 주장을 했던 관료제예요. 관료제 그러면은 굳이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학교 내에서 HR 시간에 무슨 조직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료제에 입각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형태를 제시한 내용이 관료제인데, 자, 이상형으로서의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상형,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은 거지. 여러분들도 다 이상형인 여성상, 이상형인 남성상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이상형의 남성상을 실제로 만나요?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 이상형은 그냥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이야. 장동건, 원빈이 그냥 흔해 빠졌으면 그렇게 인기가 있겠냐? 그지? 트와이스가 흔해 빠졌어. 길거리 다니는데 강남역만 나가도 그냥 곳곳에 트와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트와이스가 인기가 있겠어? 안 그렇잖아. 그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흔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상형으로서의 관료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베버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이 방식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죽었어. 실증을 해보지 않은 거야. 실증을 해보질 않았어. 나중에 그 제자들이 베버가 죽고 나서 그 스승이 이야기한 방식대로 그대로 해봤더니 세상에 스승이 말한 그대로 되더라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 베버가 되게 천재 같거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해봤는데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질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을 통제하는 이 방식이 관료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관료제만큼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명령 체계를 신속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 자, 그러면 어떠한 체계로 이 관료제는 운영이 되느냐? 첫 번째, 분업 구조야. 여러 가지 일을 잘게 쪼개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딱 그 하나의 임무만을 맡겨. 그럼 구성원은 모든 일들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기한테 맡은 일만 신경 쓰면 돼. 두 번째, 계층 구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죠. 계층 구조라고 하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
이게 이제 쭉 내려가는 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명령 체계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 여기서는 없어. 여기서는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려. 왜 잘릴 수밖에 없느냐? 괘씸해서 잘리느냐? 물론 괘씸해서도 잘리겠지만 괘씸하더라도 이런 애를 어디서 못 골라, 못 뽑아. 그러면 괘씸해도 그냥 냅둬야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 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되게 규격화되어 있어. 왜?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서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객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화되어 있는 법규의 내용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를 시켰는데 왜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리기가 쉬운 거지. 자, 다음에 비정의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비정의적 행동. 여기서 말하는 비정의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justice가 아니야.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의 용사 이런 정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감정이야, 감정.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거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불쌍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해. 아, 진짜 불쌍해. 진짜 마음 같았으면 정말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게 된다.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정에는 정말 도와주더라도 정말 내 지갑을 털어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줄 망정 이 기준은 기준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계적으로 일해야 돼. 아이스맨이 되어야 되는 거지. 딱 기준에 부합하면 부합한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딱 자를 수 있어야 돼. 자, 다음에 이제 실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충원하고 승진을 할 때 엄격한 실적을 근거로 한다. 또 능률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여기서 능률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유한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그 한정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 자원을 아끼고 쪼개고 잘 써서 최대의 성과를 낼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능률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료제는 권위를 행사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업무 수행을 하는 데 가장 우월한 방법이고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직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료제만큼 나은 방법이 아직까지도 없어. 아직까지도 없어. 근데 행정학의 가장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는 관료제를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 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 일단 공식 법규 규정만을 너무 고집해. 그러다 보면 아까도 우리가 그 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경직성이 심해져서 이렇게 좀 급변하는 상황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죠. 두 번째, 과잉 동조야. 위에서 시켰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무조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은 위에서 시켰어요. 팀장님이 시켰어요. 과장님이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빠지는 거지. 잘못은 지가 저질러 놓고. 물론 시켜서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 책임으로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위에서 뭔가를 시켰는데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이 일에서 안 맞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시켰으니까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냥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과잉 동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무사 안일주의. 공무원들이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모험을 안 하려 그래. 안전빵이 최고야. 하던 일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 다른 일에 뭔가 신경 쓰고 뭔가를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 변화 저항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공무원들한테 안 좋은 건 여기 다 있네.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다음에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 규제, 절차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레드테이프라고 얘기해요. 레드테이프. 빨간 띠죠. 빨간 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문서 같은 거 보면은 결제칸 있잖아. 결제칸에 보면은 어때요? 도장 찍지. 이게 이제 빨간색 띠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레드테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칸이 비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결제 안 받으면 결제를 못 해. 가끔가다 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 공무원들이랑 무슨 일을 하는데 뭐와 관련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를 갔대. 일주일 동안 승인을 못 받아. 휴가 갔다 올 때까지 승인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선처리 후결제 뭐 이런 거 없어. 심지어 또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도 한대요. 결제칸이 이렇게 있으면 윗사람이 도장을 찍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이 아랫사람이 이 그 도장을 찍을 때는 윗사람이 도장 찍는 칸을 향해 가지고 비스듬히 찍는데 윗사람한테 인사하는 모양으로 찍는다는 거야. 그 정도로 형식주의야. 어마무시하죠, 진짜. 이거는 이제 불문율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할거주의입니다. 이 할거주의는 이제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야.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기 부서만 생각해. 우리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이러한 소속기관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같은 형태를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한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등장한 두 번째 내용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New Public Management.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 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야. 행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리가 된 거지, 관리. 통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만 만들어 놨지만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살피는 상황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운신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민간의 참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강조가 된 상황이 신공공 서비스의 신공공 관리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공공 관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번째야. 기업의 경영 논리를 정부에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적인 책임을 확보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 그러한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서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이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정부는 빠져라 이거야. 작은 정부를 구현했어.
정부의 입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의 참여를 조금 확보하자.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고객으로 봅니다. 고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의 소비자 같은 형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성과 향상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오스본과 게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운영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야. 그래서 뭐 노젓기보다 방향 잡기를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규칙 중심의 교직 개혁, 성과와 연기한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다음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고 수습보다는 예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참여와 팀워크를 강조하고 시장 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운영 원리로 제시가 됐는데, 이제 90년대 초반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그 채택이 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10대 운영 원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전통 관료제 정부와 이 기업가적 정부, 요거를 서로 비교한 이 표가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옛날에 노젓기였는데 노젓기를 강조했는데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국민들을 데리고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같이 갔어. 그런데 지금은 저기로 가야 돼 라고 방향만 딱 짚어줘. 배를 타고 가든지 날아서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헤엄쳐서 가든지 방법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냥 저기를 가는 게 목표야 라고만 알려주는 거야. 그게 이제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정부의 활동은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이다.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 방향만 알려주고 갈 수 있도록 네가 그냥 가면 돼 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지. 그리고 전통 관료제 정부에서는 형평성이나 민주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기업가 정부에서는 경제성,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을 합친 개념이 사실 경제성이거든요.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강조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투입 대비 산출을 이야기하는 거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행정 가치 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도입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 정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은 이 표에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통제에서 관리로 넘어가게 된 이 상황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 통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는 능률성을 강조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능률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얘기야?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걸 보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주어져 있는 여건 동안 얼마만큼 공부에 내가 몰입했느냐 하는 거지, 열심히 했다는 거는. 근데 내가 아무리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의자에 엉덩이 붙이는 거겠지만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어필하려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어떤 얘기들 많이 했어. 밤샜어. 3시간이나 있었어. 이렇게 몇 시간을 있었다. 절대적인 양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통제 개념에서는 그거야. 내가 정말 많은 시간
열과 성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도 봤었지만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잘했나를 보는 거야. 얼마나 잘했나. 그래서 그 잘했나를 보기 위해서 뭐를 강조한다고 얘기했었어? 아까 성과를 강조한다고 얘기했었죠. 몇 점 맞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잘했냐, 이거는 두 개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 다 누구 관점이야? 이건 전부 다 전지적 공무원 시점이야. 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공무원이 얼마만큼 일을 잘했는지, 이걸 가지고서 이게 행정의 포커스였다는 거지.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의 목적은 뭐였어?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야. 공익 실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국민이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국민이 만족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국민이 만족해? 공무원이 일을 잘하기만 하면 국민이 만족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것과 국민의 만족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그지? 자, 그러면 공무원은 일을 잘했다고 뭐 칭찬도 받고, 뭐 포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아. 근데 국민은, 그 밑에 있는 국민은 만족이 없어. 쟤네들 뭐 그냥 쟤네들이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없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을 950점 받았어. 자, 토익 950점 받으면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프리토킹 할 때 밀려 안 밀려? 왜 대답이 안 나와? 토익 공부를 했어. 토익 공부를 해서 토익 시험을 봤는데 950점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프리토킹을 할 때 밀려 안 밀려? 자, 밀려야 정상이야, 안 밀려야 정상이야? 안 밀려야 정상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이렇게 화석처럼 얼어붙은 이유는 뭐야? 밀리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토익 점수 950점을 받는 것과 영어 실력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영어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굉장히 높아. 그런데 실력은 안 생기는 거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이거는. 행정도 마찬가지. 공무원이 일을 암만 잘해가지고 성과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냥 우리만 일 잘한 거야, 이거는. 관점이 공무원이 돼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서비스야. 이거는 이제 뭐 서비스,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공공 서비스론, 뉴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반작용, 저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지. 이 신공공 서비스론을 이제 그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미국의 로버트 댄하트와 자넷 댄하트라고 하는 부부예요. 누가 일저자냐면 와이프가 일저자야. 자넷 댄하트가 이제 일저자인데 2001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 경천 동지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 9.11 테러 사태가 이제 일어나죠. 나는 그 상황을 뉴스로 목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생생해. 야, 세상에 비행기가 사선으로 그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빌딩을 그냥 뚫고 들어가는데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어. 실제로 일어난 거지. 그때 그 무역센터 빌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거의 뭐 아수라장이지. 근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미국에서 그 뉴욕의 소방청장인가? 이 사람이 지휘권을 딱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했어. 뉴욕의 주지사, 뭐 뉴욕 시장, 그 다음에 하다못해 대통령까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소방청장 말을 들었던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지 이 보다 좀 많은 인명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만든 사건이 바로 그 9.11 테러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데나트 부부가 그 9.11 테러 사건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야, 이거 공무원이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서 이 이론을 정립을 했어. 그래서 그 뉴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이론서의 제일 첫머리에 보면 그 데나트가 이런 말을 해. 행정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 행정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느냐 하는 거는 매니지먼트의 관점이었지. 그지? 효율성을 강조하는.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했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그게 행정가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냐. 이게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관점이 여기까지는 공무원의 관점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된 거야? 관점이 국민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공공관리론과 입장을 조금 달리한 개념이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을 그래서 이 데나트가 7개를 제시합니다.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국민을 보는 관점이 커스터머,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야, 시티즌. 다시 말해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유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정가들과 똑같이 정책 결정에,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동반자로 보는 거야, 국민을.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해라. 기업주의보다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뭐 성과나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식을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책임성이랑 단순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라. 방향 잡기보다는 직접 서비스하라. 아까 우리 그 전통적 관료제하고 이 신공공관리론 비교할 때 직접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방향만 잡아줘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반대야. 방향을 잡아주기보다는 직접 서비스를 하래. 그러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야 이거?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에서의 직접 서비스와 지금 이 전통 관료제에서의 직접 서비스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전통 관료제에서의 직접 서비스는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아, 먹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직접 서비스는 그 시민이 원하는 바가 뭘지를 파악해가지고 이거 필요하지? 그러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직접 서비스라고 해도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다음, 단순히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수치에 연연하고 점수에만 연연하다 보면은 휴머니즘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 휴머니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7개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2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경제 이론과 민주 이론이고, 특히 여기에서는 공익의 개념을 좀 잘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개인 이익의 총합, 개인 이익의 집합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봤다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 공유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쉽게 말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좋아라고 서로 합의가 된 내용들 있지. 그걸 공익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를 좀 초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공무원의 반응 대상, 국민을 NPM은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로는 고객이라고 봤지만 시티즌이라고 봤다. 정부의 역할도 방향 잡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신공공서비스로는 직접 서비스, 그러니까 직접 제공을 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표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뉴 거버넌스론인데 이거는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이 들어갔어. 시장과 연계가 된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 뉴 거버넌스에서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정부가 단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입장이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고루 반영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사회 공공가치 실현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유기체라고 얘기해. 이 세 요소들의 협력적인 유기체. 그러니까 이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차원이고요. 민간 부문이나 비영리 부문 간의 어떤 관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부의 개념들이 결정이 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버넌스. 그러니까 뭐 교실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예전에는 선생님이 다 결정했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누구를 부르면 반장을 불러. 반장을 불러서 반장한테 애들 뭐 상황 알아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 모든 반 구성원들에게 전부 다 의제를 제시하고 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의견을 다 제시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단일안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주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96년도에 로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 이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다 이제는. 예전에는 정책이나 뭐 어떤 행정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 행정을 하는 주체가 이러한 협력적인 유기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이 미가이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정부 모형,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모형을 이야기하는데 이 표는 다 아셔도 좋아. 다 아셔도 좋지만 이 2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이 2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형이 문제의 진단 기준을 뭘로 삼았으며 거기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뭘 제시했는가 하는 거는 분명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9급 수준에서는 딱 요만큼만 나와. 9급 수준에서는. 그 이상을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7급 수준의 내용이 될 텐데 아직까지 문제에서 이 밑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못 봤어. 특히 관리의 개혁 방안도 그냥 여기에 대한 예시로 그냥 등장해서 나오기는 했었는데 뭐 정책 결정의 재개혁 방안이나 공익의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면서 나왔던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자? 각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과 구조의 개혁 방안 정도만
기억을 해두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행정의 가치는 크게 이제 본질적인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이 돼요.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야.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고, 수단적인 가치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치. 요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질적 가치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공익이야. 공익.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익은요, 공익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체설, 두 번째는 과정설이야. 실체설이라고 하는 건 공익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공익이 실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익이 있고 사익이 있는 거지.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거는 공익적인 상황인가 사익적인 상황인가 이게 명백하게 갈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공익은 공익이고 사익은 사익인 거야.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같은 입장이 실체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과정설은 공익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공익은 그냥 여러 개의 사익이 모인 게, 여러 개의 사익이 모인 사익의 총합이 이게 공익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그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의 결과라고 얘기했잖아. 각각의 계층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해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공익이지, 어떤 공익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야, 이거 추구하자고.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익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실체설의 입장이다, 과정설의 입장이다? 과정설의 입장이다. 요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저스티스야.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 정의야. 자, 이 정의는 뭐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데피니션이고, 참 정의라는 의미가 많이 쓰여. 자, 동등한 사람이 똑같이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규정을 했어. 근데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롤스의 정의론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이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야.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야. 그런데 사람은 다 차이가 있잖아. 사람은 다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다 누릴 수가 없어.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원리로 차등 조정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너네들 자유를 마음대로 누려라고 했을 때 편익을 가장 적게 얻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어서 편익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지. 두 번째로 기회 균등의 원리야. 자, 사람들이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개인차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치? 그런데 그게
스타트 라인이 동일한 상태에서 여기 땅 해가지고 누구는 이만큼 가고 누구는 이만큼 가는 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애는 여기에서 출발해. 그럼 여기에서 출발한 사람이 암만 노력해도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아래, 다시 말해서 스타트 라인이 전부 다 동일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정당하다라는 거야. 대신에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우선적으로. 근데 이 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을 좀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먼저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불우한 상황이 됐을 때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정당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정의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로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 1원리와 2원리가 있는데 1원리와 2원리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형평성이야. 형평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사회적 정의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지. 이게 형평성이야. 이게 형평성. 내가 13살을 18살 먹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능을 볼 자격을 주지. 근데 13살 먹은 애가 검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어. 수능 볼 수 있어, 없어? 수능 볼 수 있어요. 13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넌 나이 어리니까 형아들 시험 볼 때는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47살 먹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르신이 수능을 보러 왔어. 보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학력이 조금 모자르세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동등한 상황이라면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대우하는, 이게 이제 형평성이고요. 다음에 이제 자유입니다. 아까 이제 그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유를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이 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걸 안 할 자유를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해.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나 제약 같은 것들을 안 받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하든지 뭐 좀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평등입니다. 평등은 뭐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 이거 이제 뭐 형평성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기도 해요. 기회의 균등. 똑같은 여건이 된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평등인 거야. 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절대평등과 상대평등이 있는데 절대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에 상관없이 능력이나 뭐 여건에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등하게 제시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절대평등인 거고 상대평등은 여건에 따라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게 내버려두는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가운데서도 복지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 복지 정책.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야? 사회적으로 소수자나 약자들의 생활을 채워가지고 평균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등이야, 상대평등이야. 이건 상대평등이에요. 이거는 복지 정책은 상대평등에 속해. 근데 복지 정책하고 조금 유사한 것 중에 인권 정책이 있어. 인권 정책은 인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 이거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개체로 대우하는 거야. 대우하는 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이거는 절대평등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아야 돼.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 그 조티 앙게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간 되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이 조티 앙게라고 하는 여성은 93년생이야. 93년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8살 정도 된 거지. 28살 정도 됐는데 이 조티 앙게는요. 키가 56cm,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여성이야. 굉장히 작은 여성인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똑같아. 그냥 사람이 크기만 작을 뿐이야. 사람이 크기만 작을 뿐이야. 이 사람을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하기가 쉽겠어? 이 사람이 이제 그 BBC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가 제일 싫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면 전부 다 거의 예외 없이 자기를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든다는 거야. 자기는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 30이고 아이처럼 대우받기가 싫은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어머 그러면서 이렇게 애처럼 이렇게 안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내 몸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대한다는 거지. 그 얘기를 딱 보자마자 나도 아차 했어. 왜냐면 나도 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생각해봐. 28 먹은 아가씨를 반갑습니다. 처음 막 어머 예뻐 막 이렇게 들어 올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게 절대평등인 거야.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야. 그 장애인들 보면 왜 그 정치인들이 어디 무슨 뭐 봉사한다고 그 기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쇼할 때 보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장애인들 왜 그 목욕 봉사한다고 목욕시키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들은 목욕할 때 카메라 한 100개 가지고 와가지고 촬영하면서 목욕해? 식구들이랑 있더라도 목욕 커튼으로 가리고서 혼자서 목욕하잖아. 지적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자기가 이렇게 원만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놓고 그 사람들 빨개 벗겨놓고 지 봉사한다고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목욕시키는 거야. 만행도 이런 만행이 없는 거지. 그러고서는 봉사를 했대. 그런 놈들이 봉사했다고 찍어줘 또.
어마무시한 인권 무시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내가 그 지적 장애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가장 여러분들은 뭐 도와주는 봉사자들도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아요? 그랬더니 왜 없냐 이때. 그래서 어떤 면이 불편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 어떤 일을 한다고 도와주면 뭘 도와줘야 될지를 물어봤으면 좋겠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목욕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목욕을 못하는데 솔직히 말 나는 이 사람이 등만 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씻고 싶은 거야. 근데 목욕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온몸을 다 씻어준다는 거지. 아까 그 조티 안게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몸에 허락 없이 그렇게 손대는 거 싫은데 온몸을 다 씻어주는 거야. 너무 과잉 친절이라는 거지.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등만 밀어주는 정도였으면 좋겠어. 근데 도와드려요? 그러고서는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많이 해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막 하기 싫은데 막 먹기 싫은데 막 먹으라고 주고 이런 거 다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을 뭐 보장한다,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엄청난 폭력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등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좋은 건 좋고 우리와 똑같이 싫은 건 싫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수단적 가치의 항목들입니다. 수단적 가치의 항목들을 보시면 평등은 지우자. 자,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가외성 이렇게 있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리는 개념이다. 아까 그 베버가 관료제를 이야기할 때 관료제에 있어서도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효율성은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율성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이거를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우리가 민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를 얼마만큼 보장하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민주성은 뭘 의미하느냐? 참여를 의미하는 거다. 연관을 지어서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책임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이 있는데 제도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제도상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범위가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도적 책임성인 거야. 그런데 자율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법이나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양심상, 도덕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책임성, 책임 이걸 우리가 책임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사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정부처 장관은 누구였어? 해양수산부 장관이야. 법적 제도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그럼 책임 못 느껴? 책임 느끼면 안 돼?
내가 그 주무부처 장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 다스리는 국민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야? 자율적 책임성이야. 법과 제도를 초월한 의미의 책임성.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합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정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성.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외성인데 이 가외성은 다른 데선 안 나와. 행정학에서만 나오는 가치예요. 행정학 고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상당히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물론 뭐 대학교 때는 뭐 그건 안 하지만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들어오면 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출결 체크를 하지.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조회하시면서 출결 체크하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선생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출결 체크를 해. 왜 해 그거? 같은 거를 9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야. 9번이나. 이런 뻘짓이 어딨어? 이런 뻘짓이 어딨냐고. 같은 일을 중복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해.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걸 왜 할까 이거? 이런 짓을.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하고 거듭해서 계속 해. 또 그러한 똑같은 과정을 다른 데서도 또 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한 번만 하면 이 뒤에 나타나는 이상 상황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지. 또 처음 하고 끝에서만 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거듭거듭 하면서 여기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중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긴 범위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또 이 지금 체킹을 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된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왜 우리 그 데이터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정리하고 나면 USB에 저장도 하지만 따로 별도로 데이터 백업하는 것처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백업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그리고 뭐를 하다가 일이 잘못됐어도 백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기지. 신뢰성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경제적이지 않아, 능률적이지 않아, 경제성, 능률성 이런 거하고는 담을 쌌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하지만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거듭 실시하는 이 같은 성질, 이것을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가외성이라고 하는 건 행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학에 대한 내용을 보시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행정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학문으로 정립이 돼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행정학인데, 이 행정학은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19세기 말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쓴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정치행정 이원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고 얘기한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드로 윌슨을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근데 이 우드로 윌슨은요,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배우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한번 만났어. 우리는 서로 구면이야. 어디서 만났을까 이 사람? 네, 민족 자결주의. 3.1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정신이 민족 자결주의잖아요. 그 나라의 독립은 그 나라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우리는 그냥 윌슨이라고 얘기했잖아. 나홀로 산다에 나오는 곰이 아니고 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얘기하잖아.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박사 지도 교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행정학 박사겠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고, 굉장히 그 행정학에서는 되게 업적이 조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는 그런 평가도 같이 받고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대학원에 이 사람 이름을 넣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이름을 뺐다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행정학이라고 하는 걸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윌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윌슨의 지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도 아주 없지는 않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행정학을 이야기하면서는 미국의 행정학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7급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독일의 행정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행정학이라고 하는 그 양태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독일의 관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행정학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미국의 행정학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제 10년부터 30년까지, 그 뒤로는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 30년. 그러니까 이 30년 요 때가 이제 언제였던 거야? 경제 대공황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년대가 되면서 행태론,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과 같은 여러 가지 분야들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인접 학문들과 이제 연계된 행정학의 발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행정의 비약적인 성장이 60년대에 이루어지면서 체제 분석이나 신행정학이 등장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행정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가장 대표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군무원 시험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어. 행정학에서 가치를 처음으로 강조한 게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신행정론이 대두된 때부터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죠. 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축관리론이나 공공선택론이 이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80년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가 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90년대에 이제 이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자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등장한 게 행정의 재정립론이고, 다음에 정부 재창조론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기업가적인 정부를 지향하자. 아까 그 오스본과 그 게블러가 주장했던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원리가 이 정부 재창조론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보완, 그러니까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든지 포스트 모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 2000년 이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행정학의 변천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은 우리가 이게 6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일단 경제적인 존재라고 봤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유인에 민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왜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부잣집 사모님들이 그 왜 자기 아들과 사귀는 가난한 여자애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돈 봉투 내밀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이제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 안 받고 이제 물리치면 액수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그
따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압박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뭐 그 집 주변에 땅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도 못하게 막고, 근데 땅 주인이 탕을 안 팝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2배 준다고 해, 뭐 3배 준다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뭐 때문에 그래? 사람은 경제적인 존재라서 경제적인 요인에 민감하다는 거야. 돈만 많이 주면 다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 기계적인 능률이에요. 기계적인 능률. 근데 왜 우리 그렇잖아. 돈 많이 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억만금을 줘도 싫은 일들 있잖아. 아까 우리 비가치제 중에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응? 내가 예전에 그 어떤 문제 연구하면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서 알아. 하루에 얼마를 버냐 그랬더니 많이 벌면 40만 원 번대. 하루에. 평균 버는 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대요. 하루에. 그러면 그게 안 쉬고서 계속 풀스트레이트로 일하잖아. 그러면 한 달에 버는 돈이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연봉 6천에서 7천 정도가 되는 거지. 연봉 6천, 7천 받기가 어디 쉬운가? 직장 일하면서? 자, 그러면 연봉 6천, 7천 보장이 돼 있으니 성매매 해라.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드는 사람이 몇이나 적었어? 아무도 없다고. 왜 그래 그거는? 사람은 경제적인 유인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거를 증명해낸 것이 엘튼 메이어의 호손 연구예요. 원래 이 호손 연구는 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시가 된 연구였어. 그랬는데 이거 연구하다가 인간은 경제적인 욕구보다 심리적인 만족,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에 더 자극을 받는구나.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에 더 유인을 느끼는,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보다 사회적인 능률을 더 강조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받느냐의 상황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연구 결과에 나왔어. 그래서 강조가 된 개념이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다음에 이제 행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허버트 사이먼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허버트 사이먼이 강조한 내용인데 이거는 인간의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와 사실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딱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사이먼은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과학화에 공헌했다.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거지. 계량하고 측정하고 이래서. 그래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의 과학화에 공헌했다라고 하는 의의를 갖습니다. 다음에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체제와 환경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행정체제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그 행정체제와 주변 환경 간의 관계, 내외부의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야. 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 담고 있는 가치나 의미,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아까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그 행동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내용이었지. 근데 이거는 그 행동 양식이 담고 있는 가치나 의미, 행동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너무
잘한다. 야, 너 너무 잘한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거는 칭찬이야, 욕이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칭찬이야, 욕이야? 고민이 되지. 저 인간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저거. 아까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자꾸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자, 눈에 딱 보여지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이거는 칭찬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를 꼭 잘할 때만 해? 아니잖아. 잘한다. 아유. 이러면 이게 잘하는 거요? 절대 잘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잘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그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는 거지. 왜 우리 이제 왜 JTBC 뉴스룸에 보면은 팩트 체크라는 거 하잖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보는 내용이잖아요.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팩트를 보는 거야. 팩트. 근데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그 가치나 의미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팩트가 나오게 된 과정, 맥락을 보는 거지. 컨텍스트를 보는 거. 맥락을 강조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사실로는 그냥 잘한다고 얘기했어. 이게 사실이야. 칭찬한 거지. 욕한 거 아니지.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상황, 이걸 봤을 때 아유, 잘한다.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칭찬이냐고.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이제 6번의 체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 요소들, 경제적인 욕구, 심리적인 만족, 행동 양식,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담고 있는 가치, 의미, 행동, 이 하나의 요소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전부 다 뭐라고 보는 거야? 체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야. 시스템. 그래서 각 이 요소들 간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행정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요소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같은 상황들이 나타났는가. 행정이 벌어진 한 현상의 요소들을 부문 간에 시스템의 한 분야로 인식을 하고 그들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이걸 살피는 개념이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다. 그러니까 행정학의 접근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길지만 그래도 행정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뭐 처음이라서 좀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좀 버거워. 지금은 당연히 버거워요. 당연히 버거운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 행정학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가볍게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도 행정학의 접근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접근 방법이 나왔을 때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는 전통적 접근 방법,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 행태론, 생태론, 현상학적, 체제론적 접근 방법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도 성공이야. 그 각각의 내용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기본 시간에 가서 아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 라는 정도로 호손 연고?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 기본 내용을 들어갈 때 아주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닌 그런 결과들을 조금 도출해낼 수 있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책 이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시간인데 끝까지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업 마칠게요.